광어 6만 원에 먹고 가. 젊은이들 잘해줄게. 6만 원. 그 돈이면 소고기를 먹지.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올해 65세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나 자라고 30년 넘게 은행원으로 일했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지금은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단 1년 반 만에 평생 모은 재산 2억 9천만 원이 완전히 증발했습니다. 부산 최고의 관광지 자갈치 시장 앞 화로회 전문점에 투자했다가 모든 걸 잃었습니다. 2019년 9월 30일 제 마지막 출근 날이었습니다. 아침 8시 30분 평소처럼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맸습니다. 거울을 보니 백발이 많이 섞인 머리가 보였습니다. 61세 정년퇴직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마지막이네요. 감회가 새롭겠어요. 아내가 아침을 차려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벌써 30년이 지났네. 28살에 부산의 한 시중은행에 입사했습니다. 그때는 은행원이 정말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안정적이고 월급도 괜찮았고 무엇보다 사회적 신뢰가 높았습니다. 처음엔 창구 업무부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의 예금, 출금, 송금 업무를 처리했죠. 점심시간엔 늘 바빴습니다. 1시간 동안 쉴 틈 없이 손님을 받았습니다. 35살에 대리로 승진했습니다. 기업 대출 업무를 맡게 됐죠. 여기서 숫자를 보는 눈을 키웠습니다. 이 회사 재무 좀 보세요. 부채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이 정도 매출이면 대출 3억 원은 문제 없습니다. 숫자를 분석하고 리스크를 평가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이 재미있었습니다. 45살에 과장이 됐습니다. 부산 서면 지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큰 지점이었습니다. 직원만 30명이 넘었죠. 50살에 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승진이었습니다. 지점장까지는 못 갔지만 그래도 만족했습니다. 무난하게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지각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상사들 평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성실해요. 30년을 한결같이. 아내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성실함, 그게 제 장점이었습니다. 결혼은 30살 때 했습니다. 맞선으로 만난 아내는 부산 토박이었습니다. 성격도 조용하고 착했습니다. 첫째 딸이 31살 때 태어났습니다. 둘째 딸은 35살 때 나왔습니다. 두 딸 다 대학을 보냈습니다. 부산대학교를 나와서 각각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큰딸이 30살 때 결혼했습니다. 신랑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공무원이었죠. 결혼식 비용으로 5천만 원을 보탰습니다. 둘째 딸도 32살 때 결혼했습니다. 역시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딸 둘 시집 보내느라 고생 많았어요. 그래도 잘 결혼했으니 다행이지. 해운대에 있는 20평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15년 전에 1억 원 주고 산 집이었습니다. 대출은 5년 전에 다 갚았습니다. 완전히 제 집이었죠. 아파트 값도 올라서 시세가 3억 원 정도 됐습니다. 팔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자산이 있다는 게 든든했습니다. 매달 적금을 들었습니다. 50만 원씩 10년을 부었습니다. 이자 포함해서 7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여기에 저축 3천만 원을 더했습니다. 총 1억 원의 저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나왔습니다.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와, 2억 5천만 원이나 되네요. 아내가 통장을 보며 놀랐습니다. 30년 일한 값이지.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차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 여러분 정말 고마웠습니다. 30년간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오후 5시 은행을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보, 이제 뭐 하고 살 거예요? 글쎄, 천천히 생각해 보지 뭐. 처음 일주일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산책하고 TV 보고 책 읽고 평생 못 누린 여유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2주일이 지나자 조금 지루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뭔가 허전했습니다. 노후에 돈벌이가 있어야 하는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억 5천만 원의 퇴직금과 1억 원의 저축 총 3억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걸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한 달에 70만 원 정도 이자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과 합치면 한 달에 170만 원 생활비로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그냥 늙어가기엔 너무 이르지 않나? 뭔가 해볼까?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작은 행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아내와 함께 자갈치 시장에 갔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회 먹을까요? 좋지, 자갈치 가서 싱싱한 거 사오자. 차를 몰고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쯤 도착했는데 주차장이 꽉 차 있었습니다. 사람 진짜 많네. 주말이라 그런지 정말 붐볐습니다. 여기요, 싱싱한 광어 있어요. 자연산 우럭 맛보세요.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여기저기서 사진을 찍고 회를 사고 구경을 했습니다. 중국어, 일본어, 영어가 들렸습니다. 와, 외국인 관광객 많다. 자갈치가 부산 관광 명소잖아. 다들 여기 오지. 광어 한 마리를 샀습니다. 2만 원이었습니다. 2층 식당에 올라가서 회를 떴습니다. 회 뜨는 비용이 10,000원이었습니다. 맛있네요. 역시 자갈치가 최고야. 회를 먹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테이블이 꽉 차 있었습니다.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장사 진짜 잘 되겠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시장을 나오는데 입구 대로변에 상가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1층은 대부분 식당이었습니다. 회 전문점, 해물탕집, 초밥집. 여기서 장사하면 대박 나겠네. 그 순간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스쳤습니다. 나도 여기서 회 장사를 하면 어떨까? 그날 이후로 자갈치 시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저녁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여보, 내가 사업 하나 해볼까 생각 중인데. 사업? 무슨 사업?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자갈치 시장 근처에서 화로회 전문점 어때? 당신 미쳤어요? 회 장사를 왜 해요? 자갈치가 부산에서 제일 핫한 곳이잖아. 관광객들 엄청 몰리고. 그렇긴 한데 당신 요식업 경험이 있어요? 평생 은행만 다녔잖아요. 경험은 없지. 그런데 부산 사람이 회를 모르겠어? 어릴 때부터 먹고 자랐는데. 먹는 것하고 파는 건 완전히 다르죠. 여보, 장사는 결국 숫자야. 매출, 원가, 고정비 계산하고 관리하는 거. 이게 내가 30년간 해온 일이야. 기업 대출 심사할 때 매일 하던 거잖아. 그래도 대박 나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우리 노후에 매달 200만 원에서 300만 원만 나오면 돼. 연금하고 합치면 충분히 살 수 있잖아.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퇴직금 날리면 우리 끝이에요.
걱정 마. 철저히 계산해 볼게. 손해 볼 것 같으면 안 할 거야. 정말로요? 약속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그날 밤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외식업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화로회 전문점 창업 비용, 월 평균 매출, 원가율, 인건비 등을 조사했습니다. 자갈치 상권 분석이라고 검색했습니다. 유동인구 하루 평균 2만 명, 주말엔 3만 명 이상. 외국인 관광객 비중 40%, 평균 객단가 3만 원에서 5만 원. 숫자들을 엑셀에 정리했습니다. 은행원 시절 습관이었습니다. 모든 걸 숫자로 만들어서 분석했죠. 한 달 예상 매출 5천만 원의 원가율 30%면 1,500만 원, 인건비 700만 원, 임대료 300만 원, 기타 비용 200만 원을 빼면 순이익이 2,3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면 1년에 순수익이 충분하겠는데? 흥분됐습니다. 다음 날부터 매일 자갈치 시장에 나갔습니다. 관찰하고 분석했습니다. 평일 오전 11시에 갔습니다. 관광객들이 꽤 많았습니다. 오후 1시에는 점심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회센터에 웨이팅이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갔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정말 미어터질 정도였습니다. 여기 진짜 핫하네. 이런 곳에서 장사하면 망할 수가 없지. 일주일 동안 관찰한 결과 확신이 더 커졌습니다. 이제 실제 매물을 알아볼 차례였습니다. 자갈치 시장 주변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여기 근처에 음식점 할 만한 상가 있나요? 음식점이요? 몇 평 정도 생각하세요? 30평 정도요. 예산은요? 권리금이랑 보증금 합쳐서 1억 5천만 원 안쪽으로. 부동산 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그 예산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여기가 자갈치예요. 권리금만 최소 5천만 원은 하거든요. 5천만 원이요? 네, 입지가 좋으니까요. 예상보다 비쌌습니다. 다른 부동산도 여러 곳 다녔습니다.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일주일 뒤 괜찮은 매물이 나왔습니다. 사장님, 새로 나온 매물이에요. 자갈치역 바로 앞이에요.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얼마예요? 권리금 7천만 원, 보증금 5천만 원입니다. 30평이고요. 가봐도 될까요? 30분 뒤에 도착했습니다. 위치가 정말 좋았습니다. 자갈치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3분 거리였습니다. 시장 입구 대로변이었죠. 건물 1층이었습니다. 유리창이 커서 안이 훤히 보였습니다. 여기 원래 뭐 했던 곳이에요? 치킨집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접었대요.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천장이 높고 공간이 넓었습니다. 테이블 16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주방 공간도 넓었습니다. 설비를 새로 해야 했지만 구조는 괜찮았습니다. 임대료는 얼마예요? 월 300만 원입니다. 사장님, 이 입지에 이 가격이면 싼 거예요. 밖으로 나와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지하철역이 정말 가까웠습니다. 버스 정류장도 바로 앞이었습니다. 사람들 왕래가 엄청나네. 오후 4시인데도 거리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생각 좀 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빨리 결정하세요. 이런 매물은 금방 나가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좋은 매물 하나 봤어. 어디요? 자갈치역 바로 앞. 위치가 정말 좋아. 권리금이 얼마예요? 7천만 원. 아내 얼굴이 굳었습니다. 7천만 원이요? 너무 비싸잖아요. 입지를 보면 적당한 가격이야. 며칠을 설득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60일이야.
10년 후면 70일이야. 일 못해. 지금 안 하면 기회가 없어.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고 늙어갈 순 없잖아.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 아내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정말 잘 될 거라고 확신해요? 확신해. 자갈치야. 부산 최고 관광지잖아. 결국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 있어요. 뭔데? 만약에 6개월 동안 계속 적자가 나면 바로 접어요. 약속해요. 알았어. 약속할게. 2019년 9월 20일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통장 잔액이 확 줄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떨렸습니다. 61년 인생에서 가장 큰 투자였습니다. 우선 자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권리금 7천만 원, 보증금 5천만 원으로 총 1억 2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남은 퇴직금은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인테리어 견적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화로의 전문점이면 수족관 설치해야죠. 대형으로 하면 2천만 원 정도 들어요. 전체 인테리어 비용이 8천만 원, 주방 설비가 5천만 원, 테이블과 의자에 2,400만 원, 소모품에 3천만 원, 간판에 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권리금 보증금에 인테리어 설비까지 합치니 총 3억 1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퇴직금 2억 5천만 원과 적금 1억 원을 합쳐도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줄이고 운영자금 3천만 원을 남겨두니 5천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아야겠네. 은행에 갔습니다. 30년 경력의 은행원 출신이라 심사가 빠르게 통과됐습니다. 금리는 연 3.5%였습니다. 이틀 뒤 5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공사 기간이 한 달 반 정도 걸렸습니다. 매일 공사 현장에 나갔습니다.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꼼꼼히 챙겼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나자 파란색과 흰색의 조화로 싱싱하고 깔끔한 이미지의 매장이 완성됐습니다. 대형 수족관도 설치됐습니다. 벽 한쪽을 차지하는 6m짜리 수족관이었습니다. 이제 직원을 구할 차례였습니다. 구인구직 사이트에 공고를 올렸습니다. 이틀 만에 10명 넘게 지원했습니다. 면접을 봤습니다.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회 뜨는 일 10년 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월급은 300만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서빙 직원도 2명 뽑았습니다. 둘 다 20대 여성으로 한 달에 200만 원씩 드리기로 했습니다. 직원 인건비가 한 달에 700만 원이었습니다. 새벽 5시 부산 공동어 시장에 갔습니다. 도상들과 인사를 나누고 거래처를 확보했습니다. 광어 킬로당 자연산은 5만 원, 양식은 2만 5천 원, 우럭은 자연산 4만 5천 원, 양식 2만 원. 가격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서 생선을 보는 눈을 키웠습니다. 10월 말이 됐습니다. 오픈 준비가 끝났습니다. 2019년 11월 1일 오픈 당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설레는 마음에 더 일찍 잠이 깼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응, 잠이 안 와서. 긴장되죠? 엄청 떨려.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깨끗하고 깔끔한 매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가게구나. 가슴이 벅찼습니다. 조리사가 출근하고 공동어 시장에서 재료를 받았습니다. 광어 10마리, 우럭 15마리, 참돔 5마리, 방어 3마리. 총 재료비가 150만 원이었습니다. 수족관에 생선을 넣었습니다. 파란 물속에서 생선들이 헤엄쳤습니다.
9시에 서빙 직원들이 출근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첫날인데 잘 부탁해요. 걱정 마세요. 열심히 할게요. 테이블을 닦고 물컵을 준비하고 반찬을 세팅했습니다. 11시 정각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 바다 화로회 전문점 오픈. 간판에 네온 사인이 밝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바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11시 40분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중년 부부였습니다. 여기 오늘 오픈한 거예요? 네, 오늘 첫날입니다. 자연산 광어 중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첫 주문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첫 매출 6만 원이었습니다. 12시가 지나자 손님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커플, 가족 단위, 친구들끼리 테이블이 하나씩 차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시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이 더 많아졌습니다. 여기 자연산 우럭 중자 주세요. 양식 광어 대자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첫날 하루 매출은 80만 원이었습니다. 테이블 10개가 찼고 총 15팀이 다녀갔습니다. 첫날 치고 괜찮네요. 조리사가 말했습니다. 그죠? 생각보다 잘 됐어요. 뿌듯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첫날 80만 원 나왔어요. 진짜요? 대단한데요? 다행이네요. 걱정했는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장사가 괜찮았습니다. 월요일 50만 원, 화요일 60만 원, 수요일 70만 원.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목요일 뭔가 달랐습니다. 젊은 여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인스타에서 봤어요. 맛집이래요. 그 여자들이 사진을 엄청 찍었습니다. 회 접시도 찍고 가게 인테리어도 찍고 수족관도 찍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빙 직원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사장님, 우리 가게 인스타에 올라왔어요. 인스타그램 게시물이었습니다. 자갈치 시장 앞에 새로 생긴 회집 발견. 회가 진짜 싱싱하고 양도 많아요. 가격도 합리적이고 인테리어도 예뻐요. 강추합니다. 좋아요가 600개 달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손님이 확 늘었습니다. 인스타 보고 왔어요. 블로그에서 봤어요. 하루 종일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매출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200만 원이요? 진짜요? 네, 사장님 오늘 대박 났어요. 주말이 더 대단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11시부터 손님이 밀려왔습니다. 오후 1시에는 웨이팅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만석이에요. 10분 정도 기다리셔야 해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밖에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날 매출이 400만 원이었습니다. 일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50만 원이었습니다. 첫 주 총 매출이 1600만 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한 달에 6천만 원 이상 나오겠는데요. 흥분했습니다. 이 주일째 SNS에서 입소문이 더 퍼졌습니다. 자갈치 핫플 추천. 여기 진짜 맛집 인정. 유튜버도 왔습니다. 구독자 10만 명짜리 먹방 유튜버였습니다. 그 유튜버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조회수가 30만 회를 넘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정말 미쳤습니다. 평일에도 하루 200만 원 이상 나왔습니다. 주말엔 500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11월 한 달 총 매출이 7천만 원이었습니다. 7천만 원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재료비가 2,100만 원, 원가율이 30%였습니다. 인건비 700만 원, 임대료 300만 원, 공과금 200만 원, 기타 비용 300만 원을 빼니 순수익이 3,50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3,500만 원을 벌었다고요? 네, 여보 진짜예요.
아내도 놀랐습니다. 당신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 행복했습니다. 12월도 좋았습니다. 성수기였습니다. 연말이라 회식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단체 손님 예약도 밀려들었습니다. 12월 매출이 8,500만 원이었습니다. 순수익이 4,500만 원이었습니다. 2020년 1월도 좋았습니다. 설 명절 특수까지 더해져서 매출이 9천만 원이었습니다. 9천만 원이요? 네, 사장님 진짜 대박 났어요. 가족들이 가게에 놀러 왔습니다. 아빠 완전 대박이네요. 손님 엄청 많아요. 큰딸이 신기해했습니다. 그치, 아빠가 사업 수완이 있나 봐. 자랑스러웠습니다. 2월도 좋았습니다. 6,500만 원이었습니다. 석 달 평균 매출이 7,600만 원이었습니다. 순수익이 4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면 원금도 빨리 뽑겠는데? 뿌듯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요? 잘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게 마지막 행복한 순간이 될 줄은. 2020년 2월 말이었습니다. 뉴스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습니다. 전염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처음엔 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국 이야기였으니까요. 우리랑 상관없겠지. 그런데 3월 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구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뉴스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3월 중순 매출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300만 원 나오던 게 2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사장님, 손님이 줄었네요. 코로나 때문인가 봐. 곧 나아지겠죠? 그러겠지. 낙관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부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자갈치 시장 인근에서 확진자 발생. 손님이 확 줄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2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관광객들이 안 오네요. 서빙 직원이 말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중국인, 일본인 관광객이 완전히 안 보였습니다. 국내 관광객도 줄었습니다. 4월이 됐습니다.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합니다. 식당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 가능합니다. 테이블 간 거리를 2m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갑자기 규제가 쏟아졌습니다. 테이블을 치워야 했습니다. 16개 중 8개를 치웠습니다. 손님을 반밖에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매출이 더 떨어졌습니다. 하루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러면 적자예요, 사장님. 조리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루 매출 150만 원이면 한 달에 4,500만 원이었습니다. 원가가 1,350만 원, 인건비 700만 원, 임대료 300만 원, 공과금 200만 원을 빼니 한 달에 1,950만 원 적자였습니다. 1,950만 원 적자라고. 충격이었습니다. 곧 나아질 거야. 여름 되면 괜찮아지겠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5월이 됐는데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령이 내려졌습니다. 매장 안 분위기도 이상했습니다. 손님들이 마스크를 쓰고 들어왔습니다. 먹을 때만 벗고 다시 썼습니다. 여기 청결하죠? 당연하죠. 매일 소독해요. 하지만 손님들 표정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5월 매출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비용을 빼니 순수익이 450만 원이었습니다. 450만 원이요? 작년엔 4천만 원 벌었는데 낙차가 컸습니다. 6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200만 원이었습니다. 여보, 이러면 안 되겠어요.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7월이 됐습니다. 여름 성수기였습니다. 작년에는 7월에 8천만 원 넘게 벌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합니다. 오후 6시 이후 식당 영업 금지. 충격이었습니다. 저녁 장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가장 매출이 많이 나는 시간대였는데 매출이 더 떨어졌습니다. 하루 8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한 달에 2,400만 원이었습니다. 비용을 빼니 순손실이 150만 원이었습니다. 적자네요. 알아, 나도 알아. 8월은 더 최악이었습니다. 폭염에 코로나까지. 사람들이 외출을 안 해요. 자갈치 시장 전체가 한산했습니다. 평일엔 시장이 텅텅 비었습니다. 사장님, 우리 가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서빙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최대한 버텨보려고. 저희 월급은 괜찮을까요? 미안해. 이번 달은 조금 늦어질 것 같아. 첫 번째로 월급을 제때 못 줬습니다. 그 직원은 다음 주에 그만뒀습니다. 죄송해요, 사장님. 저도 먹고 살아야 해서. 아니야, 내가 미안해. 서빙 직원이 한 명만 남았습니다. 8월 매출이 1,500만 원이었습니다. 순손실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비상금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남겨둔 5천만 원 중에서 150만 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다 날리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버티자. 가을 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가을이 와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9월, 10월도 적자였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씩 손해를 봤습니다. 5천만 원 비상금이 3개월 만에 다 바닥났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적금을 해약해야겠어. 1억 원 적금을 해약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왔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 돈도 곧 사라질 게 뻔했으니까요. 11월이 됐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이 시작됐습니다. 확진자 수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악이었습니다. 매출이 하루 50만 원도 안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사장님, 저도 다른 일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조리사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월급을 제대로 못 줘서. 아니에요.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저도 가족이 있어서요. 조리사도 떠났습니다. 이제 저와 서빙 직원 한 명만 남았습니다. 사장님, 회는 제가 떠도 될까요? 응, 내가 가르쳐 줄게. 직접 회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칼질이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서툴러서.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창피했습니다. 62살에 평생 은행원으로 일하던 사람이 이제 회를 뜨고 있었습니다. 12월이 됐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합니다. 식당 영업 전면 금지.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끝이었습니다. 화로회를 배달로 팔 수는 없었습니다. 포장 주문도 거의 없었습니다. 한 달 매출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건 장사가 아니야.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2020년 12월 부산 전체가 죽어갔습니다. 자갈치 시장이 텅 비었습니다. 평소 북적이던 시장이 유령의 거리처럼 조용했습니다. 예전엔 이렇게 한산하지 않았는데 상인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주변 가게들이 하나 둘 셔터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옆 해물탕집이 먼저 문을 닫았습니다. 15년 넘게 하던 가게였습니다. 사장님, 그만두세요. 어쩔 수 없어요. 더 버티면 빚만 늘어나요.
일주일 뒤 대각선 건너편 초밥집도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도 이번 달까지만 하기로 했어요. 한 달 사이에 주변 식당 5곳이 사라졌습니다. 서면 상권도 초토화됐습니다. 롯데백화점 앞 거리가 텅 비었습니다. 평소엔 사람들로 가득했던 거리가 한산했습니다. 서면도 이제 끝났어요. 택시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예전엔 서면에 손님 많았는데 요즘은 갈 사람이 없어요. 해운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름 성수기인데도 해변이 한산했습니다. 호텔들이 문을 닫고 식당들이 폐업했습니다. 관광객이 안 오니까 다 죽는 거예요. 부산 전체 경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021년 1월이 됐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억 원 적금은 이미 다 써버렸습니다. 석 달 만에 증발했습니다. 이제 남은 게 없어요. 집밖에. 집은 절대 안 돼. 그건 마지막이야. 그럼 가게를 팔아요. 그래야겠지. 결정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기로. 2월 부동산에 급매로 내놓았습니다. 사장님, 권리금 얼마 받고 싶으세요? 3천만 원이요. 사장님, 지금 자갈치에 누가 가게를 인수해요? 1,000만 원만 받아도 다행이에요. 1,000만 원이요? 제가 7천만 원 주고 산 건데요. 지금은 시세가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다 망했어요. 부동산 사장님 말이 맞았습니다.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장님, 800만 원에 인수하겠다는 사람 있어요. 800만 원이요? 네, 이것도 운 좋은 거예요. 생각 좀 해볼게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여보, 800만 원에 팔래요? 800만 원이요? 너무 적잖아요. 그래도 안 팔면 계속 적자예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가요. 팔아요. 이제 그만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3월 결국 1,000만 원의 급매로 넘겼습니다. 보증금은 어떻게 해요? 보증금도 포함이에요. 알았어요. 1억 2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회수한 돈은 고작 1,000만 원이었습니다. 손실액이 1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인테리어와 설비에 들어간 1억 3천만 원은 한 푼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수족관, 냉장고, 제빙기, 테이블, 의자 모두 버려야 했습니다. 이걸 다 버린다고요? 네, 새 주인이 다시 할 거래요. 허무했습니다. 3월 30일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잠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5개월 동안 제 가게였던 곳이었습니다. 안녕? 눈물이 흘렀습니다. 2021년 4월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정산을 했습니다. 종이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투자금 총액 3억 원, 권리금 7천만 원, 보증금 5천만 원, 인테리어 8천만 원, 설비 5천만 원, 초기 운영자금 3천만 원, 은행 대출 5천만 원. 회수한 금액은 권리금 1,000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순손실 2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2억 9천만 원. 믿기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2억 5천만 원, 적금 1억 원. 평생 모은 재산 3억 5천만 원 중에서 2억 9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6천만 원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은행 대출 5천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남은 돈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아내가 울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욕심을 부렸어. 저도 무너졌습니다. 63세의 나이에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집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러게, 집까지 날렸으면 정말 끝이었어.
해운대 아파트, 그게 마지막 남은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팔 순 없었습니다. 팔면 살 곳이 없었습니다. 일을 해야겠어요. 63사를 누가 받아줘요? 그래도 해야죠. 5월부터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편의점에 지원했습니다. 죄송한데 너무 나이가 많으세요. 경비 자리에 지원했습니다. 경비는 50대까지만 뽑아요. 청소일에 지원했습니다. 체력이 필요한 일이에요. 젊은 사람 뽑아야 해요. 주차관리원, 경비원, 청소원, 식당 설거지. 온갖 데 다 지원했습니다. 한 달 동안 15군데 넘게 떨어졌습니다. 여보, 일자리가 없어요. 그럼 어떡해요? 절망스러웠습니다. 6월 초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배달 대행하세요. 배달 대행이요? 오토바이 타고 음식 배달하는 거요? 나이 제한 없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저도 요즘 해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벌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해볼게요. 오토바이 운전 연습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토바이 살 돈도 없는데 중고로 사. 150만 원 주고 중고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운전 연습을 일주일 했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이 나이에 오토바이라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30년간 은행원으로 일했던 제가, 넥타이 매고 출근하던 제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해야 했습니다. 6월 중순 배달 대행을 시작했습니다. 배달 앱에 등록하고 대기했습니다. 첫 주문이 왔습니다. 해운대역에서 중동까지 치킨 배달. 수락 버튼을 눌렀습니다. 식당에 가서 치킨을 받았습니다. 안전하게 배달해 주세요. 네. 오토바이에 싣고 출발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누가 나를 보면 어떡하지? 중동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치킨을 전달했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첫 배달비 5,000원이었습니다. 5,000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아침 11시부터 밤 10시까지 11시간을 일했습니다. 26건을 배달했습니다. 13만 원을 벌었습니다. 하루 13만 원이면 한 달에 390만 원. 오토바이 유지비 50만 원, 보험료 30만 원을 빼면 310만 원이 남았습니다. 31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일이라도 있는 게 어디야? 매일 일했습니다. 여름엔 땡볕에서, 겨울엔 추위에 떨며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일해야 했습니다. 7월 어느 날 빗길에 미끄러져서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졌습니다. 오토바이가 파손됐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젊은 사람이 도와줬습니다. 네, 괜찮아요. 일어서서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63세에 오토바이 타고 넘어진 게 오토바이 수리비로 50만 원이 나갔습니다. 50만 원. 그달 순수익이 26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아내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여보, 내가 일할게요. 60 넘은 나이에 야간 알바를. 어쩔 수 없잖아요. 돈이 필요해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밤새 일했습니다. 한 달에 180만 원을 벌었습니다. 부부가 합쳐서 한 달에 45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가 한 달에 20만 원이었습니다. 실제 생활비는 430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요? 최대한 아껴야지. 전에는 외식도 자주 하고 여행도 가고 옷도 사입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빠듯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큰딸이 매달 50만 원씩 보내줬습니다. 아니야, 너희들도 살기 힘들잖아. 아빠는 괜찮아.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받으면 진짜 못 살았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더 도와드리지 못해서. 아니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아빠가 힘이 난다. 눈물이 났습니다. 2022년이 됐고, 2023년이 됐고, 2024년이 됐습니다. 여전히 배달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65세가 됐습니다. 얼마나 더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픕니다. 67살까지는 해야 하는데 대출을 다 갚으려면 2년은 더 일해야 했습니다. 버텨야지, 어쩔 수 없어.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납니다. 몸이 무겁습니다. 어젯밤 10시까지 일했는데 자정이 되어서야 잠들었습니다. 6시간도 못 잤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힘듭니다. 무릎이 삐걱거립니다. 허리를 펴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합니다. 거울을 봅니다. 백발이 성성한 65세 노인이 보입니다.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눈가에 검은 기미도 생겼습니다. 30년 은행원 시절엔 이렇게 늙지 않았는데 4년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먹습니다. 빵 한 조각과 우유 한 잔. 아내가 차려줍니다. 오늘도 조심해요. 비 온대요. 알았어. 걱정 마. 아내는 지금 막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밤새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입니다. 여보, 당신도 좀 쉬어.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하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60이 넘은 아내가 밤새 일하는 게 아침 6시 집을 나섭니다. 오토바이를 끌고 나옵니다. 4년 된 오토바이입니다. 군데군데 녹이 슬고 페인트가 벗겨졌습니다. 시동을 겁니다. 부르릉. 엔진 소리가 거칩니다. 언제 고장 날지 모릅니다. 그래도 고칠 돈이 없으니 계속 탈 수밖에 없습니다. 배달 앱을 켭니다. 대기 상태로 전환합니다. 주문을 기다립니다. 새벽 6시부터 주문이 들어옵니다. 아침 식사를 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주문이 옵니다. 해운대역 근처 빵집에서 센텀시티까지 수락합니다. 출발합니다. 빵집에 도착합니다. 빵과 커피를 받습니다. 안전하게 배달해 주세요. 네. 젊은 직원이 말합니다. 제 손잡벌 되는 나이입니다. 그 직원 눈빛에서 연민이 보입니다. 저 나이에 배달을 하다니. 그런 눈빛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센텀시티 아파트에 도착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까지 올라갑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문이 열립니다. 30대 정도 되는 남자가 받습니다. 수고하세요. 짧게 인사하고 문을 닫습니다. 배달비 4,000원이 적립됩니다. 다시 내려와서 대기합니다. 두 번째 주문이 옵니다. 마린시티에서 중동까지 족발 배달. 수락합니다. 오전 시간인데 벌써 족발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족발집에 가서 음식을 받습니다. 무겁습니다. 오토바이 뒤에 싣습니다. 균형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중동까지 가는 길이 멉니다. 20분 정도 걸립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비를 입습니다. 시야가 흐려집니다. 조심해서 운전합니다. 빗길은 위험합니다. 4년 전에 한번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납니다. 중동 아파트에 도착합니다. 50층짜리 고층 아파트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0층까지 올라갑니다.
숨이 찹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젊은 여자가 문을 엽니다. 고맙습니다. 배달비 6,000원이 적립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합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16시간을 일합니다. 중간에 점심 1시간, 저녁 30분 쉽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휴식이 아닙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사서 오토바이 옆에서 먹습니다. 하루에 25건에서 30건 정도 배달합니다. 평균 배달비가 5,000원 정도입니다. 하루 13만 원에서 15만 원을 벌라. 한 달이면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토바이 유지비와 보험료를 빼면 350만 원이 남습니다. 밤 10시 집에 돌아옵니다. 녹초가 됐습니다. 온몸이 쑤십니다. 무릎이 특히 아픕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게 힘듭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아내가 나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여보, 다녀올게요. 응, 조심해. 아내는 지금부터 편의점에 가서 밤새 일합니다. 혼자 저녁을 먹습니다. 아내가 차려놓은 밥과 반찬입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간단합니다. 예전에는 외식도 자주 하고 고기도 사 먹었는데 이제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빠듯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샤워를 합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십니다. 근육이 조금 풀립니다. 하지만 피로는 완전히 가시지 않습니다. 수건으로 몸을 닦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몸을 봅니다. 30년 은행원 시절에는 배도 안 나오고 팔뚝도 탄탄했는데 이제는 여기저기 처지고 주름졌습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도 끝났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겁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대출 이자가 한 달에 20만 원입니다. 원금 5천만 원을 다 갚으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큰딸이 매달 50만 원씩 보내줍니다. 둘째 딸도 가끔 30만 원씩 보냅니다. 자식들 돈으로 사는 게 창피합니다. 하지만 그 돈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내 수입 180만 원, 제 수입 350만 원, 합쳐서 530만 원입니다. 대출 이자 20만 원 내고 나면 510만 원입니다. 생활비로 4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식비, 공과금, 통신비, 교통비. 남는 건 110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저축? 꿈도 못 꿉니다. 여행? 상상도 못 합니다. 그냥 버티는 겁니다. 병원비라도 나오면 큰일입니다. 작년에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연골이 많이 닳았대요. 수술을 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나오나요? 300만 원 정도입니다. 300만 원.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약으로 버티겠습니다. 진통제를 먹고 버팁니다. 눈을 감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습니다. 만약 그때 자갈치 해집을 안 했다면 퇴직금 2억 5천만 원과 적금 1억 원을 그냥 은행에 넣어뒀다면 한 달에 170만 원 이자가 나왔을 겁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과 합치면 270만 원. 부부가 소박하게 사는 데는 충분했을 겁니다. 외식 한번 줄이고 여행 조금 덜 가면 됐습니다. 지금처럼 고생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내가 밤새 편의점에서 일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후회가 밀려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욕심을 부렸을까? 자갈치 앞이라고, 부산 최고 관광지라고, 무조건 대박 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관광객이 사라졌습니다. 매출이 급락했습니다. 1년 반 만에 2억 9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베개가 젖습니다. 울음소리가 나오지 않게 입을 막습니다. 아내한테 들키고 싶지 않습니다. 남자가 우는 모습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사고 없이 은행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욕심을 부렸다가 모든 걸 잃었습니다. 단 1년 반 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65세에 배달 라이더가 됐습니다. 아내는 62세에 편의점 야간 알바가 됐습니다. 이게 우리 노후입니다. 이게 30년 성실하게 일한 대가입니다. 요즘 배달하다 보면 가끔 자갈치 시장 근처를 지나갑니다. 제가 운영했던 횟집 앞을 지나칩니다.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새 주인이 들어왔나 봅니다. 잠깐 멈춰 섭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입니다. 테이블 배치가 바뀌었습니다. 수족관도 없어졌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4년 전 제가 3억 원을 쏟아부은 곳입니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 곳입니다. 한 달에 4천만 원씩 벌던 곳입니다. 그리고 1년 반 만에 2억 9천만 원을 날린 곳입니다. 다시 출발합니다.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처음엔 코로나 탓을 했습니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성공했을 거야. 100년에 한 번 오는 재앙이잖아. 운이 없었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코로나는 핑계였습니다. 진짜 문제는 제 판단이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실수들을 하나씩 돌이켜 봅니다. 첫 번째 실수, 경험 없는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은행원으로 일했습니다. 숫자 보는 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식업 경험은 제로였습니다. 부산 사람이 회를 모르겠어?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회를 좋아하는 것과 회 장사를 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원가 관리, 재고 관리, 위생 관리, 직원 관리, 고객 응대.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배워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져 버렸으니까요. 경험이 있었다면 위기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배달로 전환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는다든지. 하지만 저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실수, 관광 수요에만 의존했습니다. 자갈치 시장 앞이라는 입지가 좋아 보였습니다. 실제로 평소엔 관광객이 많았죠. 하루에 2만 명 이상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자 관광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제로, 국내 관광객도 거의 없었습니다. 부산 토박이들만으로는 장사가 안 됐습니다. 입지를 선택할 때는 외부 변수에 얼마나 취약한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관광 수요만 믿고 시작하면 안 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꾸준히 찾아올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실수, 퇴직금 전부를 투자했습니다. 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퇴직금 2억 5천만 원, 적금 1억 원, 대출 5천만 원. 거의 전 재산을 쏟아부은 겁니다. 망하고 나니 빚만 남았습니다. 63세에 빚쟁이가 됐습니다. 퇴직금은 평생 모은 돈입니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투자하더라도 최소한 절반은 남겨둬야 합니다. 만약을 위해서요.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전부 다 쏟아부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네 번째 실수, 비수기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수기만 봤습니다. 11월
12월, 1월, 2월. 그때는 정말 장사가 잘 됐습니다. 한 달에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까지 벌었습니다. 이 정도면 계속 잘 되겠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수기를 몰랐습니다. 외식업은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자갈치 같은 관광지는 비수기 영향이 큽니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봄, 가을만 좋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여름엔 장사가 안 됐을 겁니다. 1년 내내 고르게 장사가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수기 매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5번째 실수, 예비 자금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기 투자금만 계산했습니다. 권리금, 보증금, 인테리어, 설비.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운영자금으로 3천만 원을 준비했는데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첫 달부터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처음 몇 달은 적자 나는 게 정상입니다. 인건비, 임대료, 재료비, 공과금. 매달 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최소 1년치 운영자금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3천만 원만 준비했습니다. 3개월 만에 바닥났고 적금을 해약해야 했습니다. 6번째 실수, 손절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저는 너무 오래 버텼습니다. 3개월 연속 적자가 났을 때 그만두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버텼습니다. 곧 나아질 거야.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그 결과 적금 1억 원을 다 날렸습니다. 미련을 버리고 빨리 정리하는 게 답입니다.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끝까지 버텼습니다. 결국 2억 9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7번째 실수, 코로나 같은 외부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같은 건 100년에 한 번 오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 가게를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외부 변수는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전염병, 경제위기, 자연재해, 정치적 혼란. 이런 걸 고려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 생각이 위험합니다. 저는 그 생각 때문에 망했습니다. 8번째 실수, 가족의 반대를 무시했습니다. 아내가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위험해요. 퇴직금 날리면 우리 끝이에요. 하지만 제가 밀어붙였습니다. 걱정 마. 잘 될 거야. 결국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까지 고생하게 만들었습니다. 60 넘은 나이에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제 잘못된 판단이 가족 전체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혼자만의 결정으로 큰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9번째 실수, 안정적인 삶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노후를 거부했습니다. 그냥 놀기만 할 순 없어. 뭔가 해야지. 욕심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평범한 게 최고였습니다. 퇴직금 3억 5천만 원 있었으면 정기예금 넣어두고 이자 받으며 살았어야 했습니다. 한 달 170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소박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욕심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배달 대행으로 근근히 살아갑니다. 노후는 없습니다. 배달하면서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2019년 9월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절대 자갈치 해집을 하지 않을 겁니다. 퇴직금을 은행에 넣어둘 겁니다. 평범하게 살 겁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65세, 배달 대행으로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벌라. 오토바이 유지비, 보험료 빼면 350만 원 정도 남습니다. 아내는 편의점 야간 알바로 180만 원 정도 벌랴. 부부가 합쳐서 한 달에 530만 원입니다.
대출 이자 20만 원 내고 나면 510만 원입니다. 여기서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저축은 꿈도 못 꿉니다. 그냥 버티는 겁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을 못하면 수입이 끊기니까요. 큰딸이 매달 50만 원씩 보내주는데 그것도 미안합니다. 자식 돈으로 사는 게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평생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사고 없이 은행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가족을 사랑하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욕심을 부렸다가 모든 걸 잃었습니다. 단 1년 반 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으로 사업하지 마세요. 특히 경험 없는 외식업은 절대 하지 마세요. 자갈치 앞이라고, 서면 한복판이라고, 해운대 바닷가라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입지가 좋아도 망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평범한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욕심 내지 마세요. 조금 더 벌어볼까? 대박 한번 나볼까? 이런 생각이 위험합니다. 지금 가진 걸로 만족하세요. 퇴직금 있으면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 받으며 사세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방법입니다. 저처럼 되지 마세요. 60 넘어서 배달 아르바이트 하지 마세요. 평생 모은 재산 1년 만에 날리지 마세요. 가족을 고생시키지 마세요. 후배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경험 없는 분야에 절대 뛰어들지 마세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잘 될 것 같아도 경험이 없으면 위험합니다. 특히 외식업은 정말 어렵습니다. 10개 중에 하나 성공하면 다행입니다. 둘째, 퇴직금 전부를 투자하지 마세요. 최소한 절반은 남겨두세요. 만약을 위해서입니다.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하는 건 더욱 위험합니다. 망하면 빚만 남습니다. 셋째, 관광 수요에만 의존하는 장사는 위험합니다. 외부 변수에 너무 취약합니다. 코로나 같은 일이 또 올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꾸준히 찾을 수 있는 곳이 안전합니다. 넷째, 비수기를 반드시 고려하세요. 성수기 매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1년 내내 고르게 장사가 되는지 확인하세요. 계절의 영향을 받는 업종은 특히 조심하세요. 다섯째, 예비 자금을 충분히 준비하세요. 최소 1년치 운영 자금은 있어야 합니다. 처음 몇 달은 적자 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걸 버틸 돈이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 손절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3개월 연속 적자가 나면 심각하게 고민하세요. 6개월 연속이면 정리를 고려하세요. 미련 버리고 빨리 접는 게 답입니다. 일곱째, 외부 변수를 항상 고려하세요. 전염병, 경제위기, 자연재해.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이런 생각이 위험합니다. 최악의 상황도 대비하세요. 여덟째,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특히 큰돈이 드는 투자는 가족 전체의 문제입니다. 반대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귀담아 들으세요. 아홉째, 숫자를 냉정하게 보세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하세요. 희망적인 계산만 하지 마세요. 최악의 경우도 계산해 보세요. 그래도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열째, 안정적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평범한 게 최고입니다. 욕심 내지 마세요. 지금 가진 걸로 만족하며 사세요. 소박한 행복이 진짜 행복입니다. 저는 이 모든 교훈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2억 9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배웠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도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매일 배달 대행을 하면서 몸이 아파도 참으면서 자식들 돈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위안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 실패가 다른 분들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저보다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퇴직금 있으면 은행에 넣어두세요. 정기예금이자 받으며 사세요.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국민연금과 합치면 소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외식 한번 줄이고 여행 조금 덜 가면 됩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대박을 꿈꾸지 마세요. 한 달에 3천만 원, 4천만 원 벌겠다는 욕심 버리세요. 그 욕심이 독입니다. 저처럼 평생 모은 재산 다 날리고 60 넘어서 배달 아르바이트 하게 됩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응원 하나하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시행착오를 막아줄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한 분이라도 현명한 선택을 하신다면 제 고통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소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현명한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